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더 건강하시고, 또 소원하는 목표를 다 성취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1월 달인데 화두는 결금시키 기억하시고, 어제든 잘 참아가지고 결석하지 마시고 수업 듣고, 제가 볼 때는 한 2, 3월 정도까지는 듣는데 계속 집중하는 게 좋을 거예요. 수업 듣고 시간 되면은 동영상으로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으시고, 예전에 그 100점 받은 사람 그분은 수업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업에 집중하고 동영상 들으면서 정리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계속. 그래서 처음에는 듣는 것이 좋고, 책을 읽어보면 좀 답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2월 달까지는 본격적으로 책을 크게 읽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알고 난 뒤에, 읽으면 좀 빨리 습득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읽는 데 치중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듣는 걸로 좀 집중을 좀 하시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작년에 그러면 책을 안 읽어야 됩니까? 이래 묻더라고.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자신이에요, 자신. 자, 읽어봤을 때 읽을만 하다. 그러면 읽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읽었는데 너무 어렵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데 너무 치중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읽을 수 있으면 읽는 게 좋죠. 그래서 강의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우선 분량이 많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양 때문에 전부 다 부담을 갖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선생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줄여주는 거예요. 줄여주는 거. 그래서 이 책을 다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겠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 강의하는 거 중심으로 정리를 딱 하면 80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우리 현실적으로 그 100점이 만점이지만, 지금 실제로는 80점이 만점이에요. 1차에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80점 초간 점수는 버리는 점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법을 80점 받았다. 그러면 개론을 40점 받아도 합격하잖아요. 맞죠? 근데 민법을 85점 받았다. 개론을 35점 받았다. 평균이 40점이지만 과락 때문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 최대 여러분들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점수가 80점이에요. 개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80점이 만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수업 위주로 잘 들으면,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부분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7, 80점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수업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책을 보실 때도 1페이지부터 나는 읽어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수업 들은 거를 잘 귀담아 들어놨다가 책으로 확인을 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이 터치를 안 하는 부분은 안 봐도 괜찮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 잘 하시고. 올해 시험 작년 시험이네요. 작년 시험도 보니까 제가 가르치지 않은 부분이 지문 있잖아요. 지문 40문제 같으면 지문이 몇 개입니까? 5 곱하기 40 200개죠. 지문이 200개 중에서 지문 6개 정도가 제가 언급을 안 한 거예요. 6개. 6문제가 아니고 지문 6개. 그럼 문제 40문제 중에서 거의 38, 9문제는 언급이 다 된 거, 공부를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시험은 나올 만한 데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강의 중심으로 좀 차분하게 좀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1, 2월 달에는 그 제목을 기본 이론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본 이론. 그럼 뭐 하느냐? 역시 이제 의미 있잖아요. 의미. 저게 무슨 의미를 띠고 있느냐? 그리고 법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다음에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생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도 유능한 선생이 필요한 이유는 저런 거를 잘 집어서
정리를 편하게 해서 반복을 해서 이제 점수화 시키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무슨 말이 있냐, 그리고 뼈대를 세우고 핵심을 잡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과목 자체가 요 과목이거든요.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차이고. 그럼 여기서 34문제, 여기서 6문제가 나옵니다. 민법은 크게 체계가 3개입니다. 3개. 하나는 총칙이 있습니다. 총칙. 하나는 물권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법. 물권하고 대응되는 게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채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채권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자, 총칙에서 10문제, 계약법에서 10문제, 물권에서 14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민사특별법은 법이 5개거든요. 자, 5개인데 1월 달에는 집중하는 법이 한 2~3개 있습니다. 첫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하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하나는 법이 기억날까? 가등기 담보법, 줄여서 가담법. 하나는 뭘까요?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실명법. 자, 하나는 아파트 관리법, 그걸 뭐야? 집합법이라고 합니다. 집합법. 요렇게. 자, 그런데 요거는 포기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포기하자고. 일단은 수업에는 포기하고 마지막에 최종 정리할 때는 필요한 몇 가지를 언급해서 혹시나 빵이나를 대비합니다. 아시겠어요? 투자 효과는 없다. 그리고 보통 여기서 이제 2문제 정도 나오고, 한 문제 나오고, 한 문제 나오고, 여기서 한두 문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투자 효과가 제일 좋은 게 요거예요. 요거. 분량이 적은데 2문제까지 나온 적이 꽤 많습니다. 투자 효과가 가장 좋다. 자, 3번의 가담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한 문제밖에 안 오는데 포기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가담법은 담보권이기 때문에 민법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어렵지만은 해야 되고. 자, 그 다음 임대차가 있잖아요. 그죠? 자, 주택을 대상으로 하면은 주택임대차, 상가를 대상으로 하면은 상가임대차. 그러면 주택이나 상가 뺀 나머지를 대상으로 하면은 일반 임대차라고 합니다. 일반 임대차. 임대차는 몇 개입니까? 3개. 일반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자, 여기서 일반 임대차에서 2~3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민법 소속이죠. 그럼 임대차가 최대 6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일반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그래서 올 1월달 수업은 원래는 8주가 나오면은 여기를 못 해요. 분량이 많아가지고 9주가 나오면 여기를 하고. 그래서 1, 2월 달에는 여기를 못 하고 3, 4월 달에 합니다. 원칙은. 근데 생각보다 여기가 조금 빨리 끝나면 여기서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요거는 어차피 여기서 임대차를 배우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약간 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월 달에. 자, 우선은 총칙에는 이제 뭐를 다루냐. 이제 법의 원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맨 먼저 교과서를 딱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아는 게 역시 중요합니다. 법률 효과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법률 효과. 이렇게. 효과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효과가 있다,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 같은 말입니다.
법률 효과. 우리말로 하면은 결과다 이 말이에요. 결과. 어떤 요건을 구비하면은 결과로서 효과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원인. 자, 이거를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률 요건. 자, 민법뿐만 아니고 모든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요건을 구비하면은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무슨 뜻이냐? 자,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권리와 의무, 이거를 효과라고 합니다. 권리와 의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법을 읽을 때 효과, 효력, 요 말이 나오면 효력이 있으면, 효과가 있으면 권리 의무가 있다. 효과가 없으면, 효력이 없으면, 무효이면 권리 의무가 없다. 됐죠? 그걸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야 쉽게 머릿속에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권리하고 의무는 상대적입니다. 자, A가 권리가 있으면 B가 의무가 있고, A가 권리를 가지면 B가 의무를 가지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측으로 보느냐, 의무측으로 보느냐 이랬을 때 우리 민법은 권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권리 위주. 자, 그러면 권리는 그냥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요 권리가 첫째는 취득될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소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취득, 변경, 소멸, 또는 발생, 변경, 소멸, 취득, 변경, 상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취득하고 같은 말 발생, 소멸하고 같은 말 상실. 그래서 취득, 변경, 소멸. 자,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뭐라고 그러냐? 요거를 한번 읽어 보실까? 권리 변동이랍니다. 권리 변동. 자, 그러면 앞으로 법률 효과가 무슨 말이냐? 권리를 취득하고 권리가 변경되고 권리가 소멸되는 권리 변동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법률 효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라고? 권리 변동. 이렇게. 그럼 권리 변동 중에서 90% 이상이 여기에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률 효과라는 말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줄여가지고. 자, 근데 여기에 간단하게 이제 다른 거는 별 필요가 없고 체계를 조금 잡아야 돼요. 여기 한 3, 4년마다 한 번씩 튀거든요. 나옵니다. 올해 안 나왔어요. 작년에 안 나왔어.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체계라도 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취득은 두 가지가 있네요. 첫째, 최초로 취득한다. 이거를 원시 취득이라 합니다. 원시 취득, 최초로. 내가 건물을 신축했다. 소유권 취득, 최초 취득, 원시 취득. 대표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땅을 만들어서 바다를 메워가지고 그게 최초로 분양을 받았어. 그럼 원시 취득 맞죠? 그런 거를 건물을 신축하거나 최초로 토지를 매립지를 분양받으면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남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이거를 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승계 취득. 남의 권리를 넘겨받아서 취득했다. 승계 취득. 남의 권리를 넘겨받지 않고 내가 처음으로 취득했다. 원시 취득. 이렇게. 자, 승계는 다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하나는 앞 사람의 권리를 전부 승계할 수도 있어요. 일부를 승계할 수도 있어. 자, 전부 승계하는 것을 이전적 승계랍니다. 이전적 승계. 자, 일부를 승계하는 것을 설정적 승계 이렇게 불러요. 설정. 네 소유권 전부를 내가 승계했다. 그걸 뭐야?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네 소유권 중에서 사용권만 내가 승계했다. 그걸 설정이라 합니다. 아시겠어요? 설정.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설정.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말 자체를. 그리고 이전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하나는, 자, 권리 한 개 한 개가 딱 지정이 돼서 넘어온다. 이거를 특정 이전 승계, 줄여서 특정 승계랍니다. 특정 승계. 권리 하나를 탁 찍어서 그것만 승계한다. 그걸 뭐라고? 특정 승계. 자, 권리는 물론이고 의무도 물론이고 지위 전체를, 그 사람의 권리, 의무, 지위 전체를 승계한다. 이거를 포괄승계라고 합니다. 포괄승계. 이렇게. 자, 그리고 변경 보겠습니다. 변경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 효력의 변경은 작용의 변경이라고도 합니다. 세 가지. 그 다음에 소멸. 자, 소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 소멸, 하나는 상대적 소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뭐 절대적 소멸은 내가 집을 소유하다가 집이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소유권 자체가 영원히 없어졌다. 그걸 뭐요? 절대적 소멸. 자, 상대적 소멸은 내가 집을 소유하다가 을한테 팔아넘겼다. 그러면 나의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감으로써 나에게만 상대적으로 소멸했다. 그걸 뭐요? 상대적 소멸. 요거는 권리 자체는 존속하는데 나한테 없어졌다.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가 없어졌다. 절대적 소멸. 이렇게 간단하게. 자, 이게 이제 체계라고 하는데 체계만 우선 기억해도 답은 거의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자주 나온 게 이거다. 취득이다. 당연하겠지만 그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법률 요건을 구비하면 법률 효과로서 권리가 변동된다. 그 권리 변동은 취득, 변경, 소멸. 자, 취득은 최초로 원시 넘겨받았어. 승계. 전부를 승계했다. 이전. 일부를 승계했다. 설정. 그 다음에 이전에는 특정 권리를 정해서 승계했다. 특정 승계. 특정 권리를 지정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의무,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포괄 승계. 그럼 포괄 승계는 대표적으로 상속을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 특정 승계는 매매로서 승계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체의 변경,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내용의, 권리 내용이 바뀌었다. 효력이 바뀌었다. 그 중에서 시험에 그동안은 이게 가장 자주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효력의 변경. 자, 요거는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두 가지. 첫째, 순위 승진. 자, 여러분이 1번 저당권,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들어보셨죠? 그러면 2순위 저당권이 원래 2순위였다가 1순위가 없어지면은 2순위가 1순위로 뭐 됩니까? 승진합니다. 승진. 예. 그래서 승진함으로써 효력이 강화된다. 이거를 효력상의 변경 이렇게 불러요. 저당권의 순위 승진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임차권이 있네요. 자,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채권은 강력하다, 약하다. 약해요. 물권은 강력하고 채권은 약해. 그래서 이 약한 임차권을 등기를 해버리잖아요. 모든 채권은 등기를 하면은 물권처럼 강력해집니다. 효력이 강화된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2순위, 후순위 저당권이 선순위로 승진해서 효력이 강화된다. 채권이 등기됨으로써 물권처럼 효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변경되는 것을 뭐라고? 효력상 변경, 작용상 변경 이렇게 부릅니다.
자, 나머지는 할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 요건에는 뭐가 있느냐? 법률 요건, 요거 합니다. 요게 훨씬 중요합니다. 전체에서 보면은 법률 효과는 5%, 요거는 95% 차지한다. 법률 요건. 자, 법률 요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 하나는 법률 행위가 있습니다.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자, 그런데 항상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법률 규정은 사실 행위하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답 내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그럼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하고 차이가 뭐냐? 요거는 의사표시. 의사표시. 이제 앞으로 자꾸 제가 생략해서 씁니다. 의 이러면 뭐라고? 의사표시. 자, 이게 그냥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법적인 의사표시입니다. 밥 먹자는 의사가 아니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의사. 그거를 의사라고 합니다. 자, 이 의사표시가 들어간 행위를 법률 행위, 빠진 것을 법률 규정 사실 행위 이렇게 부른다고. 자, 의사표시가 들어가면은 법률 행위, 안 들어가면 법률 규정 또는 사실 행위. 처음부터. 자, 그러면 법률 규정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간단하게 법률 규정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상속, 수용, 물권에서 중요합니다. 판결, 경매. 자, 상속, 수용, 판결, 경매. 여기 대표적인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 대표적인 게. 자, 두 번째. 준법률 행위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요거? 준법률 행위. 나중에 준물권 행위 나오거든요. 준물권 행위하고 준법률 행위는 전혀 다르다. 준자. 그럼 이거는 준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 아니니까 법률 규정 밑에 쓰고 있다. 이거 지금. 바보야. 에? 여기 법률 행위 같으면 내가 여 말로 써는 여기다가 써야지. 그죠? 준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다. 아니다. 아니야. 법률 행위에 준하는 사실 행위. 이걸 뭐라고? 준법률 행위. 그럼 준법률 행위는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부가 하기 싫고 시험은 되고 싶으니까 시험 나오는 것만 합시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 하면은 뭐, 그죠? 학원 올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선생은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확률상으로 봤을 때, 그죠? 강의에 언급하는 거는 거의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이 두 가지를 딱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취득시효.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다. 이렇게 대표적인 거. 그 다음 또 하나 해볼까요? 불법행위. 불법행위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취득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도 있다. 또 심심한 떠서 볼까? 부당이득. 이렇게. 요 정도 우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알아야 할 법률 규정 사실 행위는 대표적으로 상속, 수용, 판결, 경매. 이건 물권에서 합니다.
요거 말고 총칙에서 해야 될 것은 준법률 행위, 그 다음에 불법 행위, 부당이다. 취득시효 요것도 1번하고 3번은 물권법에서 지금은 물권이든 총칙이든 전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1번하고 3번은 물권에서 배우고 총칙에서는 준법률 행위, 불법 행위, 부당이득 요 세 가지라도 우선 기억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요 세 가지. 자, 그러면 큰 차이가 뭐냐? 큰 차이는 뭐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때 법률 행위로 취득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으로 취득할 수도 있거든요. 자, 법률 규정으로 취득할 때는 등기 안 해도 취득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매년 시험에 나온다 이거. 법률 행위로 취득하면은 등기해야 취득한다. 됐죠? 그 차이입니다. 그걸 계속 앞으로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총칙의 시험 범위가 뭐냐? 민법 총칙의 시험 범위가 요거예요. 요거.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 요게 총칙의 시험 범위라고. 민법 총칙은 요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험 보면은 총칙 중에서 법률 행위 파트가 10문제 나온다. 여기서 법률 행위. 그래서 법률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요놈의 법률 행위는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겠느냐? 타이틀. 자, 우선은 첫째는 의, 두 번째는 분류 또는 종류, 세 번째는 요건. 요렇게 딱 되어 있어요. 요건. 요거는 무슨 말이냐? 그 말이고. 종류가 뭐 있느냐? 요건. 핵심은 이거예요. 또 이게 별 4개야. 이렇게. 여러분이 다른 거는 표시를 잘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별 몇 개다 그런 거는 표시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나중에 가면은 그걸 집중적으로 막판에 타격하면은 70점 받는 지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의의는 간단하네. 보세요.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법률행위, 안 들어가면은 사실행위. 그리고 법률행위 뭐냐?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행위. 이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맞죠?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라는 행위. 그걸 뭐요? 법률행위라 한다고. 그래서 의의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종류는 뭐가 있는가? 종류. 자, 우선은 첫째는 분류를 해보면은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 계약하고 크게 비교되는 게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단독행위. A도 의사표시, B도 의사표시 일치. 이게 계약입니다. 쌍방의 2개의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그걸 뭐라고? 계약. 자, 단독행위는 A가 B한테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한다. 의사표시가 2개이면서 일치. 의사표시가 하나이면서 일방적이다. 그 다음 여기에 플러스 해서 하나 분류하는 게 합동행위라고 있습니다. 합동행위. 합동행위. 자, 요 합동행위는 의사표시가 여러 개이면서 집중적이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세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습니다. A도 의사표시, B도 의사표시, C도 의사표시, D도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 여러 개가 집중적이다. 또는 구심적이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구심적이다. 이걸 합동행위라 합니다. 뭐 계약은 우리가 그림을 딱 그려보면 이거 아닙니까? 그죠? A도 의사표시, B도 의사표시. 그래서 일치한다. 단독행위는 A가 일방적으로 B한테 의사표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는 의사표시가 몇 개냐, 방향이 뭐냐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다. 의사표시가 2개이면서 쌍방이다.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쌍방. 의사표시가 하나이면서 일방이다. 의사표시가 여러 개이면서 구심적이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건 회의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에서는 계약이 가장 많죠. 거의 99%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 그럼 계약 중에서 대표적인 계약이 3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물건을 돈하고 바꾼다. 이걸 뭐라고? 매매. 물건끼리 바꾸는 것을 뭐라고? 교환. 물건을 돈 받고 빌려주는 것을 뭐라고? 임대차. 이렇게. 자, 요 부분을 다루는 것을 계약 강론이라 합니다. 계약 강론. 매매, 교환, 임대차. 요 3개가 대표적인 계약이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 범위는 요 3개밖에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매매는 계약에 포함되고, 계약은 법률 행위에 포함되고,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에 포함되고, 개념의 넓이를 자꾸 기억하시라. 거꾸로. 법률 요건 중에 하나가 법률 행위, 법률 행위 중에 하나가 계약, 계약 중에 하나가 매매. 아시겠죠? 그래, 갑과 을이 매매를 하면 갑과 을은 매매했다, 갑과 을은 계약했다, 갑과 을은 법률행위 했다, 갑과 을은 법률 요건을 갖췄다.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이게 이제 안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읽어볼 때. 여기는 법률행위 했다가 저기는 계약이라 했다가 저기는 법률 요건이라 했다가 막 환장한다, 환장. 지금부터 딱 습관을 들여라. 개념의 넓이. 요거를 잘 기억해라.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매매는 뭐다? 계약이다. 계약은 뭐다?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갖추면 뭐가 생긴다? 법률 효과라서 권리가 변동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습관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요 단독 행위는 2종류가 있습니다. 2종류. 하나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 하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는 엄청나게 많아요. 요거는 한 4개 내지 5개 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는 엄청나게 많은 게 체질이다, 짠 게 체질이다. 짠 게. 이걸 외우면 되잖아요. 요거.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단 요 정도는. 자, 그게 여기 23페이지 나와 있네요. 이거 볼 필요도 없어. 볼 필요도. 보는 시간 아깝다. 여기 앞으로 보시오. 자, 상대방이 없는 거는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유언, 재단법인 설립. 요 4개밖에 없어요.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고 그 앞에도 시험에 나왔어. 점수 주려고.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책에 다 나옵니다. 자, 내가 지금 뭐라고 한번 해볼까? 자,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유언, 유정,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자, 본격적으로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은 아주 중요하니까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 3번 요건은 첫째,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성립 요건이 있고, 요 성립 요건이 검토되면은 그 다음에는 효력 요건을 검토합니다. 이렇게 2가지. 그러면 성립 요건을 갖추면 성립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력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있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효력이 있다를 다른 말로 한자로 쓰면은 유효이다. 표현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법률 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면 결론적으로, 그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동 중에서도 99%는 취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민법은 권리를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없다는 성립하고 유효하면 취득 이래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네요? 자, 그러면
성립하고 반대말이 뭐예요? 그럼 반대말. 먹이는 불성립이지. 불성립. 이렇게. 그러면 유효하고 반대말이 뭐예요? 무효입니까? 무효.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누군가가 뭔가 계약이나 매매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가 성립하고 유효로 가야 취득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취득이 못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불성립. 성립하고 그랬습니다. 엔드입니다. 엔드. 성립하고 동시에 유효로 가야 취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립, 엔드, 유효의 반대말이 뭐예요? 반대말. 반대말. 네? 불성립. 하거나, 뭐요? 무효이면 권리 취득이다, 불취득이다? 불취득이다. 이렇게. 지금 뭐합니까? 법을 공부하면서도 국어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국어. 그래, 이게 민법은 특히 굉장히 정치하는 법이기 때문에 국어상으로 논리가 잘 안 되면 어려워요. 정확하게 표현을 자꾸 해야 된다고. 성립, 엔드, 유효이면은 취득. 불성립하거나 무효이면은 불취득.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불성립으로 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 시험에도 안 나오고. 성립이 된 걸 전제로 출제합니다. 왜? 대부분은 성립을 합니다. 매매는 성립해요. 문제는 효력이 있냐 없냐 거기에요. 그러면 성립이 됐을 때 결론적으로 유효이면은 권리를 취득하고 무효이면은 취득을 못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게 무효냐 유효냐 이렇게 묻습니다. 계속. 책을 읽어보면은 한 페이지에 몇 번씩 나올 정도로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무효다,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성립은 전제가 돼 있고 효력이 있으면 권리 취득, 효력이 없으면 불취득 이래 간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유효냐 무효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으로. 자, 미리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민법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용어가 뭐냐? 권리로서는 물권이냐 채권이냐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행위로서는 유효냐 무효냐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공부를 하다가도 결론은 이래 돼버려요. 결론은. 이게 기초이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자, 권리로서는 뭐요? 강력한 물권이냐, 약한 채권이냐. 행위로서는 효력이 있냐, 효력이 없냐. 효력이 있으면 권리 취득, 없으면 불취득. 이래 간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그럼 성립 요건이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 두 번째는 목적, 세 번째는 의사표시. 요 세 가지. 자, 당사자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가 있고 요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하면은 법률행위는 성립합니다. 갑과 을이 매매한다. 당사자 있네요. 갑과 을. 목적이 있네요. 매매를 왜 합니까? 소유권 취득하고 대금을 취득하고. 또 매매는 계약이죠. 계약은 법률 행위죠. 그 법률 행위 속에는 반드시 뭐가? 의사표시. 그래서 대부분의 법률 행위는 이 세 가지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99.9%는 성립은 합니다. 성립. 자, 그런데 효력까지 갈라 하면은 다시 요건이 추가돼야 합니다. 자, 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능력. 그 다음 목적. 목적은 우선은 그죠? 확정이 돼야 돼. 목적. 확정이 되고 이행이 가능해야 돼. 법에 적합해야 돼.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돼. 요 타당 속에는 공정도 들어갑니다. 자, 목적이라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읽기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목적을 그냥 내용이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쉬워요. 자, 법에서는 주로 목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매매의 목적, 계약의 목적 이런 식으로. 뭐라고 읽으라고? 내용. 그래서 그 매매의 내용이 확정되고 이행 가능하고 법에 적합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하고 공정하고 이래 돼야 된다. 그 다음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보세요. 자, 여기를 성립 요건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뭘 한다고? 효력 요건이라 한다고. 효력 요건. 성립 요건, 효력 요건. 그래서 성립 요건을 갖추면 성립, 효력 요건을 갖추면 유효.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은 불성립.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은 무효.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성립은 다 된다 했으니까 효력 요건이 중요합니다. 자, 능력 개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세 가지가 있네요. 이걸 다 갖춰야 된다고. 자, 권리 능력은 다 갖춥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면은 권리 능력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법에는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능력은 자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격. 권리를 가지는 자격, 의사를 혼자서 결정하는 자격, 행위를 혼자서 할 수 있는 자격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권리 능력은 모든 사람이 가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 능력도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반대말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 할까요? 의사 무능력이라 합니다. 의사 무능력자.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 할까요? 똑같아요. 행위 무능력자 이렇게 부릅니다. 행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능력이 제한이 되었다 해서 제한 능력자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권리 능력도 있고 의사 능력도 있고 행위 능력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매매를 했다면 유효. 의사 능력이 없거나 행위 능력이 없이 했다면 무효. 이리 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물론 이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뭐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요. 근데 우리 시험하고 관련해서 그렇게 알 필요가 없어. 자, 의사 무능자는 한 사람만 딱 기억하십시오. 만취자. 읽어봐라. 만취자. 만취자가 뭐예요? 만취자. 취기가 가득 찼다. 표준말로 하면 술에 떡 됐다 이 말 아닙니까? 흐느적 한다. 전봇대 잡고 막 이렇게 씨름하고 이런 거. 만취자. 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대표적으로 뭐요? 민법상의 바보들 생각하시면 바보. 민법에는 3대 바보가 계십니다. 3대 바보. 자, 하나는 나이가 어렸어. 하나는 오락가락, 영맛이 같다. 세 사람이 있어요. 자, 나이가 어려서를 뭐랍니까? 미성년자. 오락가락 한다. 이거를 피한정후견인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피한정후견인. 완전히 맛이 같다. 피성년후견인.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중개법인이 필요하고 우리는 필요 없어요, 사실. 이름도 골치 아프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민법에서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즉 혼자서 매매를 할 수 없는 사람, 그죠? 대표적으로 누구를 기억하시면 된다? 미성년자를 기억하시면 된다. 그냥 미성년자. 그래서 미성년자가 만약에 매매를 해버리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매매를 해버리면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자, 법률 행위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타당하면 유효.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확정 반대말이 뭐예요? 괜찮다. 확정 반대말 불확정. 그죠? 가능 반대말 불가능. 적법 반대말 가면 갈수록 조용해지노. 다시 한번. 확정 반대 불확정. 가능 반대 불가능. 적법 반대 부적법. 타당 반대 타당 반대하면은 불타당 이 짓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 불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불타당이 아니고 부당. 자, 공정 반대말은 뭐예요? 이 뭐고? 불공정.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아닙니까? 확정, 가능, 적법, 타당, 공정하면 유효. 불확정하거나 불가능하거나 부적법하거나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면 무효. 이렇게. 이런 거를 잘해라고. 이런 거를. 자, 그러면 우리 총칙에서는 주로 이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와요. 요 부분. 다른 데는 너무 추상적이고. 자, 그래서 우선 확정은 지금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요거는 나중에 배우는데, 매매를 했는데 애매하게 했다면은 법률 행위 해석으로 확정시킨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이 해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해석은 맨 뒤에 나옵니다. 오늘 범위 중에서 해석. 법률 행위 해석을 통해서 확정시킨다. 그런데 요 가능은 중요합니다. 가능의 반대말이 불능이거든요. 불능은 민법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불능 체계도 이게 중요하다고. 불능 체계도. 그 다음에 이제 적법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법에 적합해야 된다. 이 법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하고 여기 두 개 있어. 올해도 여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분류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 실제로 이제 타당, 요거는 103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요거는 10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103조, 104조를 합치면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가장 중요하죠.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그죠? 이렇게. 그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보고 뭐가 중요한지를 보고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해야 될 것은 성립이 되고 법률 행위가 그냥 성립이 됐다고 해서 내가 권리를 취득한다. 그건 아니에요. 성립 앤드 유효. 이래 돼야 취득. 불성립하거나 성립이 되더라도 무효이면은 불취득, 반환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 성립 요건은 당사자 있고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가 있고, 효력 요건은 당사자는 능력을 구비하고 목적은 확가적타하고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에 하자가 없고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보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체계를 잘 잡으면 앞으로 계속 수월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요 정도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뭘 하느냐. 요 가능부터. 책을 한번 볼까요, 잠시. 다른 거는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안 해도 되고. 거기 24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24페이지. 2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의무 부담행위 처분행위 있죠.
거기다가 별표 3개를 딱 해놓으세요. 그게 조금 어렵다고. 그래 하고, 자, 넘어가서 저쪽에 30페이지 보세요. 자, 30페이지 가능 찾았습니까? 가능 옆에다가 불능 체계도 이렇게 글을 하면서 보세요. 불능 체계도. 불능 체계도. 30페이지. 목적의 가능 옆에다가 불능 체계도.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그 처분행위, 부담행위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요 불능 체계도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됐죠? 조금 쉬었다. 차 한잔 마시고 갑시다. 여기 이제 앞으로 여기는 조금 준수가 돼야 됩니다. 뭐라고 써놨노?